자, 15번. 상가 임차인이 신고한 유치권이 부정됐다. 상가 임차인이. 우리 부원장님 어디 하셨노? 상가 임차. 부정됐다. 그럼 좋은 게 나쁜 게? 임차인이 신고, 우리한테 좋은 게 되죠. 그러면 낙찰한테 뭐라고요? 좋다. 낙찰자한테 좋은 판례다. 이렇게 보면 되나? 자, 전세할 때,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일체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 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원상 복구. 자, 원상 복구만 넣으면 이건 유지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지권, 유익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간판 같은 거. 이런 건 안 되죠. 간판. 가액의 증가가 안 된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이런 건 안 됩니다. 유지권은 그래야 뭐래요? 나 돈 전세 뭐 좀 보증금 못 받았다. 권리금 못 받았다. 이거 가지고 유치권 주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임차인이 음식점 부처의 간판, 그 다음에 사용하여서 시설 개보수, 스크린 골프장의 시설 비용, 이런 거는 다 해당이 안 된다. 봅니다. 카페 영업을 해서 커피점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자기 영업이니까. 자, 호텔의 설치 공사, 간판 설치 공사, 이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6번. 주택 임차인이 신고한 유치권이 부정됐다.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 조항이 있으면 유치권 쓰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뭐 안에 칸막이, 다다미, 뭐 도배, 장판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뭐 유치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번. 주택 임차인이 유치권이 부정됐다. 전세 계약서에 원상 회복 조항이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 도배, 장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자, 18번. 유치권자의 점유 관련 판례에서 그럼 점유가 뭐냐 이게입니다. 18번은 이제 뭐냐 그러면요. 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에서는 점유라고 하면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 보니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뭐 범검을 해야 된다. 점유라는 것이 참 어렵다, 그죠? 어떤 게 점유고, 점유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집행관의 현황 조사를 보고, 거기에 사람이 딱 언급되면은,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언급이 안 되면은, 낚시받아도 막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 요거는 점유, 18번은 점유 판례가 2개를 해놨으니까 그냥 참고로, 3개네요. 3개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특히 공장 같은 거는 잘 하셔야 돼요, 공장. 공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점유를 잘해야 되지. 그냥 자물통만 채워놨고 1년, 2년 했다. 이게 점유를 볼 수 있느냐? 참 어렵다, 그죠? 이거를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이게 점유를 한다고. 그래서 보통 판사는 어쩝니까? 원고 피고를 부릅니다. 자, 창고에 자물통을 채워놨고 1년 지났어요. 싸움 붙었어요. 그러고 유치권이 뭐 3억 있냐, 나왔어요. 그럼 판사도 뭐, 보고서 적어야 되니까 원고 피고 부르라고 뭡니까? 조정. 자, 내가 이거 점유를 보겠다. 그럼 네가 지니까 그만 서로 합의해라. 나 점유를 안 보겠다, 이거. 안 볼 테니까 피고가 합류해라. 서로 조정해라. 조정을 안 하겠다 하면 불이익 주겠단 말이죠, 판사가. 그러면 주로 조정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1억 5천 주고받고만 끝내자. 이러면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조정에다가 한 줄만 쓰면 되니까 1억 5천 주고받고 끝나게 한다. 이러면 되는데, 둘 다 그냥 뻑시하게 나오면은 둘 다 조정 안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은 조정 받겠다 했는데 한 사람 조정 안 한다고 보자니까. 조정 받겠다 그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내라. 유치권 성립 안 한다. 그래. 보통 조정을 많이 해요. 거의 유치권 놓으면은 거의 조정합니다. 조정해갖고, 네가 점유를, 내가 볼 때는, 자, 예를 들면,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미상이 나왔다, 미상. 유치권 신고는 미상. 그럼 그거를 판사가 볼 때는, 다른 거는 사진이 있고 다 있는데, 니 그럼 그것도 어디 갔노? 집행관한테 니 없었다, 이거. 니 점유 안 하냐?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니 말대로, 니가 화장실 갔다면서, 나 그거 인정하겠다. 그것도 큰 거라면서, 인정하겠다.
그런 겁니다. 판사가, 그죠? 그러니까 힘을 가했으니까 조정하세요. 조정. 싫어요. 조정자 싫은 사람 누구? 빨리 이야기해라. 싫다 그러면 알았다. 네 패소다. 그럼 딱 판결 내려주고. 그래서 보통 조정하기 때문에 점유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객관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기 쉽죠. 그죠? 집행관에 있을 때 사진에 봐라. 그거 막 탁탁탁 나오고 지금도 점유, 이러면 점유를 보는 거고. 아예 그때부터 없었다 하면 왜 됩니까? 사진 안 찍었다 하면 뭐 점유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보는데 이제 판사가 이제 답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판사가 잘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판사가 양심에서 딱 판결이 되는데. 자, 2번 봅니다. 하여튼 점유 3번은 마찬가지 점유 관계니까 점유를 보시면 보면 되고요. 자, 19번. 유치권 포기가서. 자, 요거는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자, 낙찰받고 합니다. 경남은행에, 대출 내수하라니까, 아이고,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네. 유치권 신고를 찾아서 유치권 포기각서에 딱 두 사람이 사인해서 유치권이 없다 하는 거, 요거를 딱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공정까지 받아오면 더 좋고, 인감 도장까지 찍어서 받아오면은 대출이 주구만 이랍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현황 가서 보고, 언급이 안 되면은, 야, 대출해줘. 언급되면은, 해주지 마라. 막 시끄럽다.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현황 가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번. 낙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고, 매각 불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10%를 받아가더라. 자, 봅니다. 09의 3일 8일 봅니다. 그거 보면요. 4월 5일 날에 매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일 날, 이거는 21일 날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월 18일에 매각 불허가 해비고 6월 3일에 10% 빼나가고. 자, 꼭 뭐 일주일 이내 아니라도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뭐 치는지 자고자 일이 나가는 수가 있다는 09의 3일 8일. 자, 한번 봅니다. 재미나죠? 20몇 억짜리 그 건물 한번 봅니다. 옛날에 빌라 금으로 발라난 건물입니다. 한번 봅니다. 28억 그죠? 28억 지금 같으면 뭐 자 28억짜리인데 땅이 116평 크죠? 대지권이 아주 크네요. 그죠? 그 건물도 110평. 자, 건물이 110평 화장실 갈 때 뭐 타야 됩니까? 응? 세발 자전거. 자, 이거 봅니다. 이 분당구 하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하이츠 빌라. 인데. 우리 사돈도 보기에는 막 이런 데 살다. 뭐 집이 엄청 커요. 자, 보니까 분당구에 주황 하이츠가 진 집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분당구에 있어가지고 이게 평수가 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치권이 신고다. 자, 유치권 신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부존재를 소를 지게해서 승소했다. 자, 유치권 신고가 딱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서 2010년 4월 21일자 낙찰은 이제 받았다. 2010년 보자. 여기 있죠.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고, 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서 결국은 10% 빠져나가고, 이런 사례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4월 5일에 낙찰이 되고, 4월 21일에 유치권 신고가, 내가 볼 때는 가짜 유치권 신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를 해주고 10%도 돌려주고. 자, 이런 사례가 저는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야, 과연 저게 진짜 유치권자가 그러면 유치권자 미리 하든지, 그죠? 그것도 아니고, 조용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고, 퍽, 서류가 턱 닦아였고, 유치권 신고서, 이라 들어가지고,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 만나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로 한,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낙찰 받으면. 4월 5일 낙찰. 4월 5일 날 낙찰 한번 보자. 여기 4월 5일 날. 이날이냐.
자, 이날 낙찰 받았으면 얼마 들어갔죠? 돈이 법원에 7,400 들어갔죠. 자, 낙찰자가 잔고를 못 넣게 됐어. 이한 이유로 못 넣게 됐고, 이제 문제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유명한데, 이제 경매를 잘하는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자, 요거 매각 허가 결정 취소만 시켜주면은 10% 티 나오니까 해주라. 그 대신에 반 가져가라. 그러면 변호사가, 이 경매 전문 변호사가 눈이 팍 띄죠. 3,500을 주겠다고, 그 3,700을 주겠다고 한껏 딱 하는데, 서류 하나 잘 만들면, 딱, 들어가 받으면.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자가 유치권이 가끔 쓰이는 것 같다. 내 느낌이에요. 느낌. 무슨 말 있죠? 느낌. 꼭 이게 다 내가 얘기는 안 합니다. 나는 느낌에 그렇다.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가짜 유치권이든지 들어오면 법원은 이제 절차주의니까,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하면 매뉴얼이 있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매각 불허가 결정하고 10% 내주고 다시 그거를 유치권이 있다고 하고 다시 경매넣어라. 그래갖고 다시 28로 다시 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1차 그러면 다시 빼서 이제 유치권 신고 들어오기에는 알아서 낙찰받아라. 그거 그리 받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7억 1,500까지는 내려가서 팔리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가끔 자주 보이는 것 같다. 하여튼, 10% 반환받을 때 전략상 이런 게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그럼 이걸 쓰려고 하면은 이제 가짜 유치권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모으면 그래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 걸리면 뭐 됩니까? 아까 있죠. 경매방해죄 자꾸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사기죄, 경매방해죄, 경매입찰 방해죄 이런데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잘 넘어가면 다행이고 시끄러우면 이제 그런 쪽으로 휘말려 가지고 이제 법정에 불리가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더라. 가짜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1번. 낙찰후 입찰보증금 반환 방법. 요것도 마찬가지. 동래구도 그래요. 동래구 요거 물건도 비슷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치권 신고 들어오고, 이의신청하고, 매각 불허가 해주고, 10% 빠져나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하여튼,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그죠? 자, 22번. 그러면 그런 가짜 유치권을 했을 때 형법 312조 312조가 뭐냐 그러면 311조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형법상 범죄이 될 수 있고요. 형법상 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 가능성이다. 형법 315조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입찰에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만 벌금이 처한다. 그래서 허위 유치권을 하면은 이렇게 많이 교도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봅니다. 여기 보면 충주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갖고 소송 사기 미수죄에 해당되는지 적극해갖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가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징역형이 선고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죠? 그래갖고 징역형 보니까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럼 교도소 갔다 안 갔다? 갔네. 집행유예가 없는 거 보면 가신네. 그죠? 그래서 교도소도 가고 그런다. 자, 23번 봅니다. 유치권 관련 신문기사에 법원 경매 방해 조폭 두목 10년 선고. 자, 주로 이런 건 이거죠. 호텔이 경매 낙찰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이 있어갖고 조폭들이 싸움하고 난리 나죠. 이제 그런 쪽에 보통 보면은 경매 방해죄 같은 거 막 해갖고 난리 납니다. 이때 보면 이제 조폭 두목한테 징역 10년 경매 방해했다. 채권에 부풀려서 경매를 했다. 소송 사기죄다. 이래가지고 요것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다. 이래 합니다. 소송 사기죄. 그래서 금액이 채권이 원래가 2억밖에 안 되는데 8억이다. 이래 신고해갖고 이제 서류 넣었다가 뒤에 시비 걸리고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나중에 분리댕기고 이제 징계받을 때는 이건 소송 사기죄. 소송 사기죄. 금액 부풀려서 소송 사기죄. 이래 됩니다. 자, 26번 봅니다. 25번. 자, 이 상사유치권. 이제 상사유치권인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창고에, 1,000만원, 창고를 안 주고, 창고에 2개 임차해서, 하나는 1년 전 거고, 하나는 최근에 한 달 전에 임차를 했습니다.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고 주인이 물건 돌아가기 전에 내줬어요. 1년 오래된 그거를 내줬어요. 이것도 하나 있으니까. 내줬는데, 나중에, 이 물건 강한 사람이 저쪽 창고 이제 한 달 지난 거, 저것도 주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니 옛날에 1년 그 물건 그 1,000만 원인데 그거 내놔라 한 게네. 그거 말고 그거는 끝난 거고, 안 가온 거 있죠. 한 달 전에 맡긴 거. 1년 전에 맡긴 말고, 이거는 가갖고, 그냥 돈 안 주고 가온 거야, 지금. 가갖고, 요거는 한 달 전에 맡긴 요거는, 내가 달라니까 지금은 창고 주인은, 야, 니는 두 개다. 두 개 전에 안 준 거하고 요거 내놔라는 게네. 그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원래 우리 민사유치권은요, 견령 관계에 있었죠. 서울에 공사한 거를 창원공사비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사유치권은 결련성이 필요 없어요. 결련성이. 아시겠어요? 결련성이. 실제로 돈을 안 준 거는 요 창고에 대해서 내가 돈을 안 주고 요 창고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게 한 달만 주고 내가 돌아가면 내줘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나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겠다. 그러면 상사유치권은 결련성이 필요 없죠. 결련성이. 그럼 요 안 받은 거, 요 갖다 붙여 내놔라. 니 요 그때 갈 때 1,000만 원 그냥 가왔네. 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제차를 두 개를 해놔놓고 한 대 수리를 다 해가고 제가 돈도 안 주고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나중에 있는 그 차에 대해서 그 가신다 주인이 유치권이다. 니 그때 1,000만 원 안 냈지 않느냐 수리비.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 주겠다 할 수가 있다. 그게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은 결련성이 무시된다. 그래서 꼭 그 물건이 아니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유치권을 보통 이 주장하는데 깨지는 건 뭐냐 그러면은 건전한 설정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유치권을 주장한다, 뭐 빌라를 분양받았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선행 저당권에 기해서 하는 것은 상사유치권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99%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경매에서는 상사유치권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은행에 선행 건전당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 분양을 받았니, 어쨌니, 뭐 자원공사를 했니, 이런 거는 상사유치권이 안 된다. 여기서 거의 깨지니까 경매에서는 상사유치권 이야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로 99%가 민사유치권 가지고 이야기 꺼내지. 자, 우리 보통 경매 들어가는 거는 설정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설정이 다 있고 있는데, 선행 저당권에 있는데, 여기서 상사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도 보면 그래요. 상가를 이게 하는데 상사유치권자는 먼저 설정된 건전당권자에서는 대항을 못한다 해서 이런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도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안에서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에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에 대한 기밀전자에서 부동산 지적한 낙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상사유치권은 그렇게 막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주로 설정이 됐는데 뭐 거리가 있었다. 상인과 상인 간에 이 상사유치권은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나 하면 민법, 상법 58조에 나옵니다. 58조에. 상법 제58조. 58조에 나오고, 우리, 민사유치권은 뭔가? 민법 몇 조죠? 320조. 320조, 요거는 상법 58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법 58조. 자, 상법 58조 볼까요? 뭐라 써놨는지. 상법 어디 하면 됩니까? 네이버 가서, 저는 보통 국가법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가서, 여기 가서, 보안법 아니고, 국가법, 법령정보 가서, 상법에 가서 꼭 눌러가지고 320조. 그죠? 그럼 320조 할 때는 너무 많으니까 화면에, 자, 요거 봅니다. 이거. 여기에서 320조 치면 됩니다. 320조. 아유, 58조 민법이고, 그거는 58조. 상법에 58조.
앞집에 가서 58. 자, 여기서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우리 상사유치권은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오늘 조항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58조. 자, 뭡니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죠?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는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해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할 수 있다. 여기서 견년성은 무시된다. 견년성. 우리 민사유치권의 견년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 물건에 해당되는 공사대금 이래야 되는데 서울공사인 거를 차원경매인데 차원경매 물건에 대해서 뭐 공사대금 내놔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막 견년성은 무시된다. 하여튼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해서 변제될 때는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에서는 보통 이 건저당 뒤에 이렇게 선행 저당권이 있을 때는 부인되고 있으니까 경매에서는 상사유치권이 잘 그렇게 이야기가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8번입니다. 28번. 28번에 보면은 토지만 낙찰, 좋은 게더 나쁩니다. 좋은 거죠. 그걸만 낙찰 받으면은 이건 힘든 거예요. 이거는 거의 철거당할 건물입니다. 철거당.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토지만 낙찰, 건물은 빠졌다. 이거는 낙찰을 더라도 좋겠는데 건물만 있다. 이런 거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9번을 보면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판결문 공장도 있습니다. 판결문, 유치권이 꼭 없던 게 아니고 성립한다. 근데, 자, 보세요.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했다. 그러면은 우리 입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안 되는데 가보니까 공장이 또 뻥 뚫렸어. 출입이 너무 쉬워. 아예 공장이 또 막 비어 있고. 이럴 때는 요 판결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낙찰자 올 때 돈 줄 때까지 딱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성소해놨는데 가보니까 이 공장에 가보니까 이 뻥 뚫렸어. 뻥 뚫려갖고 아무 유치권자가 뭐 행사하는 게 없어. 공장도 가동도 안 되고 있고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그럼 그거를 이제 경매 낙찰 받으면은 요거는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보여주고요. 그러고 이 소송을 받은 사람이 피고가 무변론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치권 5억 있다. 소송했는데 피고가 안 나와. 그럼 어디 됩니까? 승소죠. 짜고 친 고소이 많더라. 그동안 쭉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 확인 청구에 있어서 유치권자 승소해놓은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잘 찾아보면은 사건을 한번 보면은 무변론 뭡니까? 괜히 나와갖고 뭐 있다 하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안 나와봅니다. 안 나오면 이기는 거죠, 원고가.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유치권을 5억 있다, 7억 있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서초동에 아파트 그래 버린 거죠. 무변 해갖고 뭐 매도 버린 거 있었으면 보니까.